82살 할아버지가 22살의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은 유튜브를 통해 순식간에 알려졌어요. 사람들은 이건 명백한 유산을 노린 사기극이라고, 젊은 여자가 할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라고 단정했죠. 세상 모두가 이 여자를 악녀로 낙인 찍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결혼식 뒤에 숨겨진 50년 묵은 약속과 평생의 한에 대해서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마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요양병원 로비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휠체어에 앉은 노인 한 명과 그 옆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젊은 여성. 사진 속 노인은 윤태호, 올해 82살의 유명 화가였습니다. 치매 말기 진단을 받은 지 2년째였고, 이제는 가족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선 여성이 문제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그녀는 다름 아닌 윤태호의 손녀 소은이었죠. 25살 할아버지보다 57살이나 어린 손녀였습니다. 게시글 제목은 더 자극적이었어요. 82살 노인이 자신보다 57살 어린 손녀와 결혼? 물음표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 충격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진은 동네 맘카페로 퍼져나갔고 곧바로 수십 개의 단톡방을 타고 번져나갔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미쳤다, 말도 안 된다, 유산 노리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죠. 불과 30분 만에 조회수는 5천을 넘었고 공유 횟수는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진은 카페 사장 정재필의 레이더에도 포착됐습니다. 42살의 정재필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튜브 채널 동네 뉴스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구독자 3만 명을 보유한 지역 소식통이었죠. 그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대박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정재필은 곧바로 휴대폰을 들고 카페 한쪽 구석 촬영 공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명을 켜고 카메라 앞에 앉았죠. 라이브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떴고 곧바로 시청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재필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네에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세기의 막장 결혼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사진을 화면에 띄웠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정재필은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기 시작했죠. 빨간색 글씨로 충격, 막장, 유산 사기 같은 단어들을 넣었습니다.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손녀가 할아버지 유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완전 사기극이잖아요. 치매 환자 이용하는 건 범죄 아닌가요? 정재필은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산 사기극이에요. 윤화백이 재산은 없어도 그림값은 수억 원대라고 하던데 젊은 여자가 그걸 노린 거 아니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시청자 수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재필은 이 소재가 대박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같은 시각 마을 이장 박인숙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61살의 박인숙은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던 중이었어요. 옆자리 손님이 휴대폰을 보여주자 박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박인숙은 파마 반쯤 한 머리 그대로 미용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동네 슈퍼 앞으로 달려갔죠. 거기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인숙은 숨을 헐떡이며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윤화백 손녀가 완전 미친 짓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모여들었고 박인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과장됐어요. 윤화백이 재산은 없어도 그림값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손녀애가 할아버지 치매 이용해서 재산 독차지하려는 거예요. 젊은 것이 돈 보고 눈이 뒤집혔지, 뭐. 어르신들이 혀를 찾고 박인숙의 손짓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이어갔죠. 소문은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하지만 그 시각 요양병원 3층 병실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침대에 앉아 손녀 소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검소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죠. 윤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지작거렸고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소은을 죽은 아내 영희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소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순간이 가져올 폭풍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키지 못한 약속, 할머니에게 하얀 드레스를 입혀주지 못한 그 한을 지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었어요. 병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은이 20살이던 해였죠. 그때 할머니 영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날 윤태호는 처음으로 붓을 놓고 울었어요. 50년을 함께한 아내였고 그가 평생 사랑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윤태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조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영정 속 아내의 얼굴만 바라봤죠. 소은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평생 붓을 잡고 살았던 화가의 손이었죠. 소은은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하얀 드레스 한 번 못 입혀줬네. 그 말이 소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빚을 지고 살았던 거였어요. 윤태호와 영희의 결혼은 소박했습니다. 가난한 화가 지망생과 공장 여공이었던 두 사람은 혼인신고만 하고 시작한 삶이었죠. 결혼식도 없었고 드레스는커녕 변변한 한복 한 벌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남편의 그림을 뒷받침했어요. 젊은 시절 윤태호는 오직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아내가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그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캔버스만 마주했죠. 그림이 팔리지 않아도 생활비가 부족해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말했죠. 당신 그림이 내 드레스예요.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윤태호의 마음속 빚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명성을 얻고 그림값이 오르고 돈이 생겨도 그 빚만은 갚을 수 없었어요. 영희는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저 남편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윤태호는 알고 있었죠. 아내가 평생 한 번도 하얀 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장례 후 윤태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작업실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했죠. 소은의 엄마 미라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미라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치매 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소은아, 내가 할아버지 돌본다고 했지만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아. 하지만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원에서 미술 치료를 전공하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는 아직 요양원에 갈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서 지킬게요. 소은은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업실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캔버스 여러 장에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초상이었죠. 미완성이었지만 모두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소은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드레스의 형태, 꽃 장식, 레이스의 무늬까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날 밤 윤태호는 소은을 영희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소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 이번엔 꼭 하얀 꽃 많이 달자. 약속했잖아. 소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치매 속에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못 지킨 약속, 평생의 빚, 사라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남아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었죠. 소은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드레스 스케치들을 모두 꺼내 펼쳐놓았어요. 수십 장의 미완성 그림들이 방 바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 같은 드레스, 같은 여인이었죠. 소은은 논문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 재생을 위한 상징 의식 치료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녀는 밤새 논문을 읽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진짜 결혼식을 선물하는 것, 비록 자신이 할머니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평화를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새벽 4시 소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영희의 젊은 시절 사진을 들고 자신의 얼굴과 비교했어요. 눈매가 비슷했고 미소 짓는 모습도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흐린 눈에는 자신이 할머니로 보일 거라고 확신했죠. 소은은 주먹을 쥐었다 풀었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예감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할아버지의 마지막 기억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소은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형태를 잃어도 감정은 남는다고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소은의 일상은 할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오전에는 간단한 미술치료 활동을 진행했어요. 오후에는 대학원 연구실에 나가 논문을 쓰고 저녁이면 다시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태호의 치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소은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그녀를 영희로 착각했어요. 소은은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착각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처럼 행동하며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캔버스 앞에 앉아 언제나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초상이었습니다. 소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은은 대학 친구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였고 드레스 제작에 능숙한 학생이었어요. 소은은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할아버지 결혼식용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죠. 혜진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이유를 듣고는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로 소은을 할머니로 착각하고 있고 평생 못 이룬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다는 설명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할아버지를 위한 거냐고. 주변에서 오해할 수도 있고 유산 문제로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소은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해드리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결국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소은은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의 드레스 스케치들을 꺼냈어요. 수십 장의 그림 속에서 공통적인 디자인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동네 카페에서는 정재필이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윤화백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손녀가 집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며 대단하다고 말했죠. 정재필은 커피를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묘했습니다. 정재필은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냐고 말했어요. 젊은 애가 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달리는지. 윤화백 그림값이 수억 원대라는데 혹시 그거 노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고 정재필의 말은 조금씩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장 박인숙도 슈퍼 앞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르신들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화백 손녀가 착하긴 한데 젊은 애가 할아버지한테만 매달려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시집도 못 가고 인생 다 버리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까지 효도하는 애가 어디 있냐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림이랑 재산 때문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박인숙은 손을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어르신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소은은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라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어요. 집에서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만큼은 꼭 치르고 싶었죠. 소은은 병원 상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한 가지를 물었어요. 환자분이 특별히 원하는 게 있냐고, 마지막 소원 같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 결혼식이라고 대답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께 하얀 드레스를 입혀드리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런 특별한 행사는 병원 로비에서 소규모로 가능하지만 가족분들 동의가 필요하고 주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은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주변의 오해,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한 달 후 드레스가 완성됐습니다. 혜진이 밤새 작업한 드레스는 할아버지의 스케치를 완벽하게 재현했어요. 하얀 비단에 레이스 장식, 가슴 부분에 섬세한 꽃 자수가 놓여 있었고 스커트 끝자락에는 진주 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추면 은은하게 빛나는 원단이었죠. 소은은 드레스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이 소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어요. 정말 할 거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다시 한번 걱정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 거라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동네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정재필의 유튜브 채널에도 윤화백 이야기가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댓글창에는 의심과 비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결혼식 날짜를 예약했습니다. 2주 후 토요일 오전 10시였죠. 상담사는 준비물 목록을 보내주며 다시 한번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시작됐고 소문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소은은 밤마다 휴대폰을 보며 불안해했지만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볼 때마다 다시 용기를 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소은은 병원에서 드레스 피팅을 했습니다. 작은 탈의실에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하얀 비단이 몸에 감기고 레이스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할머니 영희의 젊은 시절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갔을 때 윤태호는 손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흐린 눈동자가 잠시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렸고 손을 뻗어 소은의 드레스 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영희야, 정말 예쁘다고, 이제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죠. 소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소은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선이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미소가 전부였죠. 그때 간호사 한 명이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은 소은을 보고 감탄했고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간호사는 소은에게 정말 효녀라며 칭찬했고 소은은 고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동네 맘카페에 사진을 올렸어요. 요양병원에서 본 감동적인 장면이라며 손녀가 침에 걸린 할아버지를 위해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짧은 설명과 함께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휠체어에 앉은 윤태호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소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그 사진은 마을 커뮤니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처음에는 감동적이라는 반응이었지만 곧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 손녀가 할아버지와 결혼식을 한다는 게 이상하다. 유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정재필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완전 대박 소재라고 직감했어요. 그는 곧바로 카페 문을 닫고 촬영 공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명을 켜고 카메라 앞에 앉았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100명을 넘었고 정재필은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동네에서 세기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82살 할아버지와 25살 손녀의 결혼식이라고 외쳤습니다.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정재필은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빨간 글씨로 충격, 손녀의 배신, 유산 사기 같은 단어를 넣었고 사진 위에 노란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영상 제목은 더 자극적이었죠. 57살 차이 결혼식의 진실, 과연 사랑일까, 유산일까였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물었어요. 정말 결혼식을 하냐고, 법적으로 문제 없냐고, 할아버지가 정신이 있는 거냐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재필은 하나하나 읽어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윤화백의 과거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지금은 그림값이 수억 원대라고, 재산은 없어도 작품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간조했어요. 그러면서 손녀가 그 그림들을 노리는 게 아니냐고, 치매 환자를 이용한 사기극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정재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단정적이 됐어요. 이건 명백한 유산 사기극이라고,
젊은 여자가 할아버지 치매 이용해서 재산 독차지하려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시청자 수는 500명을 넘어섰고 공유 횟수도 급증했어요. 같은 시각 박인숙은 미용실에서 그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마를 하던 중이었지만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정재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인숙은 파마 반쯤 한 머리 그대로 미용실을 뛰쳐나갔어요. 동네 슈퍼 앞으로 달려가 어르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이거 보라고, 윤화백 손녀가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할아버지 치매 이용해서 재산 가로채려는 거라고 외쳤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들었고 박인숙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과장됐습니다. 그녀는 윤화백이 옛날에 아내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언급했어요. 그림만 그리고 돈은 안 벌어서 아내가 공장에서 평생 일했다고, 이제 와서 손녀가 그 빚을 갚는 척하며 그림 챙기는 거라고 몰아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정말 무섭다고, 돈 앞에서는 할아버지도 이용하는구나 싶다고 개탄했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소문은 그렇게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저녁 무렵 소은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모르는 번호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친구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소은아, 인터넷 좀 봐봐라고, 내 이야기가 난리 났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소은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습니다. 수십 개의 게시글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재필의 유튜브 영상이 제일 위에 떴고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였고 대부분 비난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소은은 영상을 재생했어요. 정재필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자극적인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댓글을 내리며 읽었지만 눈물이 흘러 글자가 흐려졌어요. 사기녀, 파렴치한, 할아버지 등쳐먹는 년, 감옥 보내야 한다는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소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닥치니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날 밤 세상은 소은을 악녀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의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 메시지는 수백 건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비난과 욕설이었습니다. 소은은 휴대폰을 꺼버렸지만 마음속 소음은 멈출 수 없었죠. 오전 8시 병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엄마 미라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다 못해 조퇴를 하고 달려온 것이었죠. 미라는 병실 문을 닫고 소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소은의 팔이 아팠지만 미라는 놓지 않았어요. 당장 그만둬. 사람들이 다 내 욕하고 있어.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숙였고 미라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고 내 인생 살아야지. 왜 이런 쇼를 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윤태호가 잠에서 깨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아버지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윤태호의 흐린 눈이 그녀를 향했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고 복도로 나갔고 소은도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소은은 엄마 앞에 섰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미술치료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알았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지금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소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할머니와의 약속을 이젠 놓치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욕심이야.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자기 만족이라고. 그 말이 소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라의 말이 틀리지 않을지도 몰랐어요. 소은은 자신의 행동이 정말 할아버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연구와 명분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라는 한숨을 쉬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윤태호는 침대에 앉아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완성 드레스 그림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그림을 보다가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윤태호는 갑자기 소은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미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소은을 죽은 엄마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자 말문이 막혔어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과 죽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정재필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댓글창을 내리며 읽었지만 도저히 끝까지 볼 수 없었어요. 딸을 향한 악플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소은은 학교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치매 환자 치료 논문이 펼쳐져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형광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소은은 자신만 세상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고 할머니 영희의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검소한 한복을 입고 젊은 할아버지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소은은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 드레스가 과연 할아버지를 평화롭게 해줄까요? 아니면 저만 망가지는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거울 앞에 섰어요.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눈에는 자신이 할머니로 보이지만 세상의 눈에는 유산을 노린 젊은 여자일 뿐이었죠. 저녁 무렵 친구 혜진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소은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소은아, 이거 진짜 계속할 거야?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어때? 소은은 대답하지 못했고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너 찾으신다고, 연구 윤리 위반 검토에 들어갔다고, 학교에서도 내 소문이 다 퍼졌다고 전했어요. 소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은 소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도 소은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내가 결정해야 해.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밤 11시 소은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태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죠. 소은은 주먹을 쥐었다 풀었습니다. 이 결혼식이 자신의 희생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실천인지 아니면 엄마 말대로 자기 만족인지 계속 자문했어요. 세상의 비난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지, 할아버지의 마지막 평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고
소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만큼은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드레스 박스를 열었습니다. 하얀 비단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레이스 장식이 부드럽게 손끝을 스쳤어요. 그녀는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오랜 꿈이 담긴 드레스였고 할아버지의 평생 빚이 담긴 옷이었죠. 오전 9시 소은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어요. 하루 전 리허설을 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원 로비를 정리하고 있었고 작은 예식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윤태호는 병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은이 들어오자 돌아봤어요. 흐린 눈동자가 잠시 맑아지는 것 같았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희야, 왔구나. 소은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네, 왔어요. 내일이에요. 우리 드디어 약속 지키는 날이에요. 윤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은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목이 메었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은은 탈의실로 들어가 드레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비단이 몸에 감기고 레이스가 어깨를 감쌌어요. 지퍼를 올리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를 완전히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거울 속에는 할머니 영희의 젊은 모습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검소했지만 아름다웠던 할머니, 평생 하얀 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했던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소은은 눈물을 흘렸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이제 입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리던 그 드레스요. 탈의실 밖에서는 병원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놓고 조화를 장식하고 작은 단상을 만들었어요. 간호사 몇 명은 소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조용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현관문이 열렸고 정재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이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시청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현장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그 충격적인 결혼식이 내일 열린다는데요. 정재필의 목소리는 흥분돼 있었고 카메라는 병원 로비를 훑었습니다. 그는 준비 중인 예식장을 찍으며 댓글을 읽어줬어요. 정말 결혼식을 하냐는 댓글, 경찰은 뭐 하냐는 댓글, 막아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인숙도 병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동네 어르신 5명을 데려왔어요. 그들은 병원 입구에서 수군거렸고 박인숙은 정재필의 라이브 방송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저 젊은 애가 정말 미친 짓 하는 거라니까요. 박인숙의 목소리는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병원 안을 찍으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촬영 금지라고 했지만 박인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소은은 탈의실 안에서 그 소란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드레스를 벗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간호사 한 명이 탈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은 씨, 괜찮으시냐고,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내일 결혼식을 정말 할 거냐고 물었어요.
소은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소은을 본 간호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돌렸고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하얀 드레스가 복도의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고 소은의 얼굴은 단단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소은은 병실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멈추지 않았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윤태호는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은을 보자마자 붓을 떨어뜨렸어요. 입이 벌어졌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고 소은이 달려가 부축했어요. 영희야, 정말 아름답구나. 윤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소은의 드레스 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가 평생 그리던 드레스였고 아내에게 입혀주지 못했던 그 드레스였어요. 그는 오열했고 소은도 함께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정재필이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장면을 찍으려 했고 자극적인 자막을 계속 올렸어요. 하지만 병실 안두 사람은 그런 소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은은 할아버지를 안았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일이에요. 내일 우리 정말 결혼식 올려요. 윤태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온기만큼은 따뜻했어요. 소은은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비난도, 엄마의 반대도, 학교의 징계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었고 이제 앞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은은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미라가 요양원 입소 준비를 위해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장을 비우고 옷장을 열고 오래된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소은을 보자 인사도 없이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그녀의 등이 굳어 있었고 말을 걸지 말라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소은은 조용히 할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들, 굳어버린 물감들, 누렇게 바랜 캔버스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소은은 책장 아래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는 갈색으로 변색됐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어요. 소은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할머니 영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일기는 197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영희가 20살이던 해였고 윤태호를 처음 만난 해였어요. 소은은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미술학원 앞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다. 캔버스를 들고 계단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뭘 그리는지 물어봤더니 구름을 그린다고 했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림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소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필체는 또박또박했고 문장은 수줍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윤태호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태호 씨가 오늘 나한테 그림을 선물했다. 내 얼굴을 그렸다고 했다.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 봤지만 나중에 혼자 봤을 때 울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예쁘게 봐준 적이 없었다. 소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감정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태호 씨가 청혼했다. 결혼식은 못 해줄 것 같다고, 돈이 없다고 미안해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태호 씨의 그림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사실이다. 한 번쯤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싶었다. 소은은 그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원했던 것. 그 작은 소원조차 이루지 못했던 할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일기는 결혼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가난한 생활, 공장에서의 힘든 일, 그림만 그리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응원하는 글들 뿐이었죠. 태호가 또 그림이 안 팔렸다며 울었다.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등을 쓰다듬어줬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는다. 그 사람의 그림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니까. 소은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특별한 날짜가 나왔어요. 윤태호가 첫 개인전을 연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태호의 개인전이 열렸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림도 몇 점 팔렸다. 태호가 나한테 말했다. 영희야, 이제 드레스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뭐 하냐고, 우리 나이가 벌써 40인데 무슨 드레스냐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아직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소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거절했지만 사실은 원했던 거였어요.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그 소원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병으로 입원하기 직전에 쓴 글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한다고 한다. 의사는 길지 않을 거라고 했다. 태호는 모른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면 하얀 드레스를 못 입어본 것. 태호가 그린 그림 속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손녀 소은이가 나중에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 소은은 일기장을 덮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의 결혼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소은이 하려는 결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미라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은이 일기장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그게 뭐니? 소은은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미라는 펼쳐서 읽기 시작했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라는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숨겨진 소원까지는 몰랐어요.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미라는 중얼거렸고 소은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이제는 딸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은은 일기장을 다시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제가 해야 하는 이유예요. 할머니의 소원이고 할아버지의 빚이에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나가며 한숨을 쉬었고 소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병원은 이른 시간부터 술렁거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로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고 의자는 이미 정돈돼 있었어요. 작은 단상 위에는 하얀 천이 깔렸고 조화가 양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녀는 드레스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할머니의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전 8시 병원 입구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재필은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라이브 방송은 이미 시작됐고 실시간 시청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57살 차이 나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충격적인 결혼식이 2시간 후 열립니다.
정재필의 목소리는 흥분돼 있었고 댓글창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는 병원 입구를 클로즈업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경찰은 이걸 막지 않을까요? 유산 사기극의 현장을 제가 생중계합니다. 박인숙은 동네 어르신 10명을 데리고 병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상식을 지킵시다. 치매 환자 보호하세요라고 적힌 피켓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 해요. 저 젊은 애가 할아버지 재산 가로채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박인숙의 목소리는 높았고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 어딘가에는 묘한 망설임이 있었어요. 어제 미라에게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라는 어머니 영희의 일기장 이야기를 짧게 들려줬고 박인숙은 말을 잃었었죠. 오전 9시 병원 안에서는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 3명이 소은을 도왔어요. 그들은 소은의 머리를 정리하고 가벼운 화장을 해줬습니다. 소은의 손은 떨렸지만 간호사들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윤태호는 병실에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넥타이를 매주고 있었고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영희야, 기다렸지? 이제 약속 지킨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치매로 흐려진 정신 속에서도 오늘만큼은 무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9시 30분 병원 원장이 예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을 불러 모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행사는 환자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최대한 조용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밖에서는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고 정재필은 곧바로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막는 건가요? 하지만 경찰은 군중을 정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민원이 접수됐고 병원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어요. 경찰은 정재필에게 라이브 방송을 중단하고 물러나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재필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극인데 왜 막습니까? 경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유지에서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어요. 정재필은 마지못해 카메라를 끄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인숙도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피켓을 내리고 병원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녀는 투덜거렸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병원 건너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소은은 탈의실에서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소은 씨, 준비됐어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병원 직원 몇 명이 복도 양쪽에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박수였죠. 예식장에는 의자가 20개 정도 놓여 있었고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앞쪽 단상에는 윤태호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입장하자 윤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고 떨리는 손으로 소은을 가리켰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가슴이 뛰었고 눈물이 고였어요. 윤태호 앞에 섰을 때 그는 손을 뻗어 소은의 드레스를 만졌습니다. 영희야, 정말 아름답다. 소은은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왔어요. 드디어 우리 약속 지켰어요. 간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간단한 사회를 받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치매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는 미술치료의 일환이라고, 손녀의 헌신적인 사랑이 만든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어요. 병원 원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축사였죠. 윤태호는 소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힘만큼은 단단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간호사들도 함께 울었고 원장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밖에서는 정재필이 여전히 망원 렌즈로 촬영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시 제지했고 그는 결국 포기하고 떠났어요. 박인숙은 병원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은 30분 동안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소은은 할아버지를 안았고 윤태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병원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참석했던 간호사들이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고 조아는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소은은 드레스를 입은 채 윤태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소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고 가끔씩 소은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소은은 고맙다며 받아들었고 할아버지에게도 한 모금 먹여드렸어요. 윤태호는 차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소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와 단둘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오전 11시 병원 원장이 소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은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자분이 오랜만에 이렇게 평온한 표정 지으시는 거 처음 봤어요. 소은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산 상속 관련해서 정식 조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원장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누군가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빠르면 내일 출석 요구서가 올 거라고 전했습니다. 고발이니 누군지 아세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명이라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모금까지 했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어요. 소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밖에서는 정재필이 다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페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고 결혼식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그가 몰래 찍어둔 망원 사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를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정재필은 사진을 확대하며 설명했습니다. 윤화백의 표정이 혼란스럽다고, 손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를 이용한 범죄예요.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어요. 일부는 정재필의 말에 동조했지만 일부는 오히려 정재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왜 망치냐고, 손녀의 진심을 모르냐고 반박했죠. 하지만 정재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발모금 계좌를 화면에 띄웠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으자고 외쳤어요. 실시간으로 10만 원, 20만 원씩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소은은 병실로 돌아와 드레스를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화장은 번졌고 눈은 붓고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지도교수의 전화였어요.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은 씨, 연구 윤리 위반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논문 제출이 보류됐어요. 학교 측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은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교수는 미안하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소은 씨가 진심이었다는 걸 알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은 소은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 조사, 학교 징계, 세상의 비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졌습니다. 오후 3시 엄마 미라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소은을 보자 껴안았어요. 말없이 등을 토닥였고 소은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넌 잘했어. 엄마가 미안해. 미라는 어제 일기장을 읽고 밤새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평생 품었던 소원을 알게 됐고 딸이 왜 이 일을 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됐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엄마보다 훨씬 용감하구나. 엄마는 엄마 자신만 생각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녁 6시 소은은 할아버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윤태호는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소은은 뒤에서 그림을 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성된 그림이었어요. 여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배경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었죠. 윤태호는 붓을 내려놓고 소은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이제 다 됐어. 소은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소은은 직감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밤 9시 정재필의 유튜브 영상은 100만 뷰를 넘어섰고 고발 모금액은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상은 소은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 소은은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유산 상속 조작 혐의였고 일주일 안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소은은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연구윤리 위반 징계위원회가 소집됐고 소은은 2주 후 청문회에 출석해야 했어요. 지도교수는 문자로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소은의 석사 논문은 사실상 보류 상태였죠. 오전 10시 정재필은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손녀의 치밀한 계획, 1년 전부터 준비했다였어요. 그는 소은의 미술치료 프로젝트 제안서를 어디선가 입수했고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1년 전부터 할아버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처음부터 논문과 그림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정재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영상은 순식간에 10만 뷰를 넘어섰어요.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계획적인 사기극이다. 손녀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 할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죠. 박인숙도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맘카페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윤화백 손녀를 우리 동네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집회를 제안했고 동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쁜 본보기가 됩니다. 효도를 가장한 범죄를 그냥 두고 볼 순 없어요. 박인숙의 글은 빠르게 퍼졌고 찬성하는 댓글이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어요. 오후 2시 소은은 대학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죠.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 그만둬라, 사기꾼이라고 적힌 쪽지들이었어요. 소은은 쪽지들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 혜진이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은을 안으며 말했어요. 소은아, 너무 힘들지? 내가 뭘 도와줄까?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혜진도 학교에서 소은과 친하다는 이유로 눈치를 받고 있었어요. 더 이상 친구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윤태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의사는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죠. 미라는 병실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윤태호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들렸고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6시 소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은을 보자 다가오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나온 변호사입니다. 윤화백님을 보호하기 위해 왔어요. 소은은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는 윤태호의 법정 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다고 손녀인 소은이 더 이상 할아버지를 돌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법원 서류를 소은에게 건넸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신문이 있습니다. 출석하십시오. 소은은 서류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변호사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이용한 대가는 크실 겁니다. 소은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가 할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윤태호는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밤 9시 소은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백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고 대부분 악플이었어요. 소은은 메시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사기녀, 파렴치한, 할아버지 죽이는 년이라는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소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윤화백을 보호하라, 손녀를 처벌하라는 문구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사 기자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은을 인터뷰하고 싶다며 쫓아다녔고 소은은 도망치듯 병실로 숨었어요. 기자는 병실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소은 씨, 할아버지 재산이 목적이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간호사들이 기자를 막아섰고 결국 경비원이 와서 기자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병원 밖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정재필은 또 다른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윤태호의 그림 경매 기록을 화면에 띄웠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 점이 3억 원에 팔렸습니다. 손녀가 노린 게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 수는 5천 명을 넘어섰고 정재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고발 모금액이 2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약속했어요. 소은은 병실 구석에 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은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은 차갑고 좁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따갑게 했고 책상 건너편에는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윤태호의 그림 기증 서류였고 소은의 서명이 여러 곳에 찍혀 있었어요. 형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환자가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한 겁니까? 소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는 치매 진단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었어요. 형사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 처분 서류에 서명받은 것은 사기라고,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죠. 할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전 그림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평화를 원했어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형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림 가치가 10억 원이 넘는데 평화를 원했다고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소은은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받았고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올 때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곧 기소될 겁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소은은 경찰서를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학교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연구 윤리 위반으로 석사과정 제적 결정이 내려졌어요. 논문은 폐기됐고 학위는 취소됐습니다. 2년 동안의 연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죠. 소은은 연구실에서 짐을 쌌습니다. 책들, 논문들, 자료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혜진이 옆에서 도와주려 했지만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아, 이제 됐어. 너까지 피해보면 안 돼. 혜진은 울먹이며 소은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저녁 6시 소은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빨리 들어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미라가 침대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윤태호를 둘러싸고 있었고 모니터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어요. 윤태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침대로 달려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소은이에요. 윤태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흐려져 있었고 초점이 없었어요. 그는 소은을 바라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 한마디가 소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었어요. 영희도 소은도 드레스도 결혼식도 모두 기억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기 치매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어요. 소은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손녀 소은이에요. 우리 결혼식 했잖아요. 하지만 윤태호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반응이 없었어요. 소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었지만 그 손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밤 10시, 윤태호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고 의사가 사망 시각을 기록했어요. 미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고 소은은 그 옆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소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마지막까지 평화로우셨다고 소은 씨 덕분이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결혼식도 드레스도 약속도 모두 잊은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소은이 감수했던 모든 비난과 희생이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재필은 윤태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윤화백이 어젯밤 돌아가셨습니다. 손녀의 사기극 때문에 편히 가시지도 못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돼 있었고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손녀가 죽인 거다.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박인숙도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돌아가셨다고 손녀 때문에 편히 가시지도 못했다고 적었어요. 댓글에는 장례식장에 가서 항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소은은 장례식장 준비를 도왔습니다. 영정 사진을 걸고 조화를 정리하고 방명록을 펼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엄마 미라가 소은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소은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버지는 분명 기뻐하셨을 거야. 하지만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고 모든 것을 잊은 채 떠났어요. 세상은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았고 학교는 자신을 내쫓았습니다. 경찰은 기소를 준비하고 있었죠. 소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 병원 직원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재필의 방송을 보고 소은을 사기꾼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었죠. 소은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라가 소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장례식장의 냉장고 소음만 들렸습니다. 저녁 8시 조문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소은과 미라만 남았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소은은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피부는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습니다. 소은은 거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난 뭘 한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았죠. 밤 11시 소은은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정리를 하겠다며 먼저 와 있었고 거실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소은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그대로였습니다. 먼지 쌓인 캔버스들, 굳어버린 물감들, 오래된 붓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소은은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할머니의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소은은 일기장을 꺼내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면 하얀 드레스를 못 입어본 것. 태호가 그린 그림 속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소은은 그 문장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필체가 흔들렸고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울면서 썼던 것 같았습니다. 소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잘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 욕심이었을까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일기장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간쯤 페이지에 할머니가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태호가 나한테 물었다. 평생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결혼식을 다시 하고 싶다고. 이번엔 하얀 드레스 입고. 태호는 울었다. 미안하다고, 꼭 해주겠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 하고 싶었다.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원했던 것이었어요. 평생 참았지만 마음속 깊이 원했던 소원이었습니다. 소은은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쓴 글이 나왔어요. 손녀 소은이가 미술 치료를 공부한다고 한다. 치매 환자를 돕는 공부래. 기특하다. 나중에 할아버지를 꼭 도와주라고 했다. 소은이는 웃으며 약속했다. 할아버지 평생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다. 소은은 일기장을 덮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소은이 할아버지를 도울 거라는 것을, 할머니의 소원을 이뤄줄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새벽 2시, 소은은 할아버지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벽에는 완성된 드레스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 할머니 영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은은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림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드레스는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었고 마침내 완성한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는 할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그리고 소은에게 사랑한다. 소은은 그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소은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결혼식을 통해 평생의 빚을 갚았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소원도 할아버지의 한도 모두 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경찰이 기소하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소은은 사랑을 실천했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소은은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평화롭게 쉬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새벽 3시, 엄마 미라가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은 옆에 앉아 그림을 함께 봤어요. 엄마도 이제 알았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미라는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림을 바라봤고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장례식 다음 날 소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눈빛이 달랐어요. 절망이 아닌 결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오전 9시 소은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어요. 소은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실 거예요.
형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필체가 빼곡히 적힌 페이지들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평생 소원, 할아버지의 빚, 소은에게 부탁한 마지막 바람이 모두 적혀 있었죠. 형사는 일기장을 덮고 소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 왜 진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소은은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할아버지를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장을 증거로 접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엄마 미라는 할아버지 집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장 뒤쪽을 살피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소은에게라고 할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윤태호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에 쓴 것이었습니다. 소은아, 할아버지가 이제 기억을 잃어간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잊고 싶지 않다. 할머니에게 하얀 드레스를 입혀주지 못한 것. 내가 미술 치료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희망을 가졌다. 내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다.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미라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소은이 무엇을 할지, 어떤 희생을 할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라는 곧바로 소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전 11시 소은은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건네며 울고 있었고 소은은 편지를 읽으며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소은아,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하러 가자. 그리고 세상한테 진실을 알리자. 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 박인숙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재필의 새 영상을 보고 있었지만 표정이 복잡했어요. 어제 미라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라는 어머니 영희의 일기장 사진을 보내왔고 몇 페이지를 캡처해서 보여줬어요. 박인숙은 그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가 평생 품었던 소원, 소은에게 부탁한 마지막 바람이 모두 적혀 있었죠. 박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았어요. 소은을 사기꾼으로 몰았지만 사실은 손녀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동네 맘카페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올렸던 비난 글들이 보였고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박인숙은 글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녁 6시 소은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결혼식을 도와줬던 간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간호사들은 소은을 보자 반갑게 맞아줬고 로비 한쪽에 모여 앉았습니다. 소은은 간호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사진과 영상이 있으면 제공해달라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간호사들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말했어요. 소은 씨, 우리 다 알아요. 환자분이 마지막 순간 정말 평화로우셨다는 거. 그건 소은 씨 덕분이에요. 소은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소은의 손을 잡아주며 힘내라고 격려했어요. 밤 9시 미라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기자를 만나고 싶다고, 윤화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어요. 신문사는 내일 오전 인터뷰를 제안했고 미라는 수락했습니다.
소은과 미라는 거실에 앉아 내일 인터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 할아버지의 편지, 병원 직원들의 증언, 결혼식 사진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까지 욕먹을 수도 있어요. 소은은 걱정스러운 표호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소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제는 엄마가 내 편이 될 차례야. 우리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정이 지나고 소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고 달빛이 고요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지역 신문사 회의실에 소은과 미라가 앉았습니다. 기자 3명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할머니의 일기장, 할아버지의 편지, 결혼식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세상의 비난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물었어요. 소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원하셨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라는 일기장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기자들은 할머니의 필체를 읽으며 표정이 변했어요. 평생 숨겨왔던 소원, 손녀에게 부탁한 마지막 바람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제공한 결혼식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윤태호가 드레스를 입은 소은을 보며 우는 장면, 평화로운 미소를 짓는 모습, 소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기자들은 영상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오후 2시 신문사는 긴급 기사를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손녀의 헌신, 유산 아닌 사랑의 치료였습니다. 기사에는 할머니의 일기장 내용, 할아버지의 편지, 결혼식 영상 링크가 모두 포함돼 있었어요.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감동했다는 댓글, 미안하다는 댓글, 오해했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은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재필은 카페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고 손이 떨렸어요. 유튜브 채널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과하라는 댓글, 책임지라는 댓글, 구독 취소한다는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죠. 정재필은 떨리는 손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시청자 수는 10,000명을 넘어섰고 댓글은 그를 향한 공격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었고 누군가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인숙은 교회에 앉아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앞장서서 소은을 비난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동네 맘카페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소은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몰랐던 진실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인숙의 글에는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자신들도 미안하다는 내용이었고 소은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댓글들이었어요. 저녁 6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는 소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과 할아버지의 편지를 검토한 결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산을 노린 게 아니라 환자 치료의 일환이었다는 결론이었죠. 소은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고 미라가 달려와 딸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재심사를 진행한다고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연구윤리 위반이 아닐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알려왔어요. 지도교수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은은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와 나란히 묻힌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이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소은은 그 소리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한 달 후 병원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윤태호의 드레스 그림들이 전시됐고 결혼식 사진들도 함께 걸렸어요. 전시회 제목은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직원들, 동네 주민들, 신문 기자들, 그리고 박인숙도 왔어요. 박인숙은 소은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은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소은은 박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조용히 이루어졌어요. 전시의 마지막 벽면에는 할아버지의 완성작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할머니, 그 옆에는 소은의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형태를 잃어도 감정은 남는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멈춰섰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은은 그림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소은은 대학원 연구실에 앉아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학교는 징계를 철회했고 그녀에게 논문을 다시 제출할 기회를 줬습니다. 제목은 치매 환자의 기억 재생을 위한 상징 의식 치료 사례 연구였습니다. 논문 마지막 장에는 할아버지와의 결혼식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환자의 평화로운 마지막, 가족의 화해, 사회적 편견의 극복 과정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은 이 논문을 높이 평가했고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소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학생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소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그들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소은은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곳에서 정식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의 사흘, 치매 환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소은을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드레스 입어볼 수 있을까요? 소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 그려봐요. 어떤 드레스를 입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하얀 드레스라고 말했습니다. 소은은 캔버스를 펼치고 할머니와 함께 붓을 들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떨렸지만 선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녁 5시 소은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방문하는 곳이었어요. 묘비 앞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소은은 물을 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제 미술치료사가 됐어요. 할아버지처럼 마음속 한을 품고 사는 분들을 돕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소은은 그 광경을 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소은은 엄마 미라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라는 이제 할아버지 집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어요. 작업실은 작은 미술관으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고 할아버지의 그림들을 전시했습니다. 소은아, 오늘 미술관에 방문객이 100명이 넘게 왔대. 다들 아버지 그림 보고 감동했다더라. 미라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어요. 이제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밤 9시 소은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의 일기장과 할아버지의 편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소은은 그것들을 보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의 메시지였어요. 내일 만나자는 내용이었고 소은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일상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정이 지나고 소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이맘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보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은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박인숙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왔고 소은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소은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미술치료 받고 싶다고 하셔서요. 박인숙은 수줍게 웃었고 소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미술치료실에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소은은 환자들 앞에 섰고 오늘의 주제를 말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그려봐요. 작은 것도 좋고 큰 것도 좋아요. 환자들은 캔버스 앞에 앉았고 붓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다를 그렸고 누군가는 가족을 그렸어요. 한 할머니는 하얀 드레스를 그렸고 소은은 그 옆에 앉아 함께 색을 칠했습니다. 점심시간 소은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이 불었어요.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소은은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 그림 사진을 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할머니와 소은이 함께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그림 아래 할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영희 그리고 소은, 나의 두 계절. 소은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영희와 소은 두 사랑을 모두 기억했던 것입니다. 오후 3시 정재필이 병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튜브를 하지 않았고 카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는 소은을 보고 고개를 숙였고 소은은 가볍게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조용히 완성됐어요. 저녁 6시 소은은 퇴근하며 병원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전 결혼식을 올렸던 그 자리였어요. 의자도 단상도 모두 치워졌지만 소은의 기억 속에는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고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형태를 잃어도 감정은 남는다. 소은은 미소 지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녀를 비췄고 길 위에는 봄꽃이 흩날렸어요. 그녀는 앞을 향해 걸었고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고 소은의 인생도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위로와 공감이 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당신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일상에 행복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